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공개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현주 시사평론가, 그리고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은 세기의 판결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속보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혼 소송 판결문을 유포한 사람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요. 네, 이 항소심 결과가 나온 것이 지난 이제 5월 30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혼 소송의 그 역사상 최대 금액의 재산 분할금 규모겠죠. 예. 1조 3,800억 원. 그러니까 뭐 일반인으로서는 잘 상상이 가지 않는 이런 규모의 배상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갑니다만 1심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다르다는 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때문인지 이 대서특필이 되고 또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어제부터 그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은 이 판결문이 통째로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 파일 전체가 온라인상에서나 혹은 SNS 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서 근데 그 내용 중에 상당히 좀 민감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 자녀와 같이 이제 가족 등의 사적 대화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유포하게 될 시는 아주 심대한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민감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단으로 유포할 시에는 어떤 뭐 선처라든지 합의 같은 것 없이 그대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 회장 측에서는 원래 항소심 판결에 앞서서 재판부에 이 판결문 열람을 차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유포된 배경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배경이라기보다는 경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통상은 저 판결문을 저희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다 이니셜로 바꿉니다. 실명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법원 판사들만 볼 수 있는 내부 통신망, 내부망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볼 수 있는 또 별도의 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피고가 하고 대리인들. 그렇다면 이니셜화되지 않고 실명이 들어있다 그러면 유출 경로는 두 가지죠. 판사 내부망에서 나갔든가 아니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들이 유출했든가 돌고 있다면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지금은 조금 부적절한 것이 아직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또 저런 이게 지금 재산 분할이라고 돼 있고 또 하나 20억의 위자료잖아요. 위자료는 뭐냐면 최태원 회장의 사실상 외도죠. 뭐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배상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 관련자들과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일반인에 공개되게 되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또는 최태원 회장과 관계된 외도 상대방 또는 사이에 태어난 뭐 자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유통되면 안 되겠다. 죄의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은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유통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 회장 측에서는 이 가족 간의 사적 대화가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리는 것은 범죄 행위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뭐 저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뭐 최태원 회장 측의 그런 뭐 법률적인 그런 진행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뭐 당사자뿐만 아니라 뭐 당사자가 아닌 사실상 뭐 자녀들의 가족 간의 뭐 사적인 대화까지 그것도 이니셜 처리되지 않고 바로 그냥 실명으로 이런 판결문 통째가 이제 유포된 거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명예훼손 소지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이제 범죄 행위라는 그 인식하에 혹시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제 퍼뜨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법률 재판에서 뭐 1심은 아니지만 항소심이나 아니면은 3심까지 거친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민사 사건이 아닌 이상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실명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비공개로 공개하는 게 어쨌든 일반 국민들의 법률적인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이혼 소송과 함께 부동산 소송전도 진행 중입니다. SK그룹 본사 건물에는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이 있는데 SK 측에서는 임대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지금 나가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혼 소송을 이제 본안이라고 본다면은 그 이외에도 이제 부동산이 관련된 소송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아트센터 나비라고 하는 것의 이제 전신은 과거의 그 워커힐 미술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태원 회장의 작고한 모친이죠. 예. 고 박계희 씨가 지난 1984년에 워커힐 호텔의 그 컨벤션 센터가 있는 곳에 그 워커힐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미술관을 개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작고하신 연후에 며느리인 노소영 관장이 이를 승계를 해서 예. 그리고 장소도 옮기게 됩니다. 2000년 12월에 지금 현재 SK 각 계열사가 입주해 있는 SK 서린 빌딩 4층에 터를 잡고 이름도 바꿉니다. 아트센터 나비로 재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계약 주체가 SK 이노베이션이라는 계열사인데 네. SK 이노베이션과 나비 아트센터 나비가 서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종료된 시점이 2019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계약서상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금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23년 4월, 작년 4월이죠. 예. 퇴거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트센터 나비의 경우에는 여전히 개방이 되어 있고 또 내년에는 어떤 그 국제적인 큰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본안 소송에서 2심 결과가 그 노소영 관장한테 상당히 승소하는 이런 네. 판결이 나옴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부동산 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네, 노 관장 측은요. 이혼 소송이 시작된 뒤에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동산 소송 재판 결과는 이번 달 21일에 나올 예정인데 사실 부동산 소송과 이혼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다릅니다. 이 이혼 소송, 이 항소심 결과가 이 부동산 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뭐 심리적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판사한테 주는 네. 심리적 영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거 보면 SK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 회사로부터 뭐 SK가 다시 임대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비라는 그 미술관 운영하는 회사가 아마 그 SK로부터 재임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 계약이 해지가 정당하려면 계약서상의 해지 조항이 있든가 아니면 뭐 임료를 늦게 내든가 네. 뭐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은 근데 아직까지 다퉈지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계약 해지 사유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약 해지가 정당하면 승소할 것이고 SK가 만약에 정당하지 않으면 노소영 관장이 승소할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몇 차례 아마 조정을 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6월 21일 날 판결이 제가 볼 때는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재산분할 소송이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가지고 조정해서 끝내자. 왜냐하면 지금 임대차 계약은 아마 종료가 됐을 거예요. 예. 그런 계약서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다시 판결 재개해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가 이 노 관장의 대승으로 일단락된 원인, 바로 이 최 회장의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였는데요. 최 회장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결국 돈을 더 벌까?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사람은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슈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따뜻한 감성과 얘기 형태를 계속해서 전해서 받고 당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능력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TNC 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입니다. 2015년 12월 최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를 했고요. 사실상 파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2월 달에 최태원 회장이 공개적으로
지금 김희영 씨와 만났고 네. 그리고 이분과 자녀가 있다 이런 사실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이제 뭐 파격적이어가지고 굉장히 언론의 보도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2015년 그해 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5년 2월에 간통죄가 헌재에서 이제 유언 판결이 나요. 예.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크게 이제 문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최태원 회장이 나는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분과 만나고 있다 교제 사실 그리고 자녀까지 이런 사실을 공개했던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나왔던 방송 그 영상에서 저게 이제 소셜 밸류 커넥트라는 행사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뭐 최태원 회장이 본인과 김희영 씨의 만남 이후에 약간의 뭐 경영적인 측면에서 약간 바뀐 약간 이런 경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ESG 경영, 소셜 밸류 경영 이런 걸 했는데 그 행사와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실제 이제 뭐 SK가 약간 달라진 뭐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과의 뭔가 이 만남 이후로 상당히 달라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노 관장에게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것을 내가 시킨 것. 이런 자필 편지도 보냈는데요. 이 재판부는 혼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면서 꾸짖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매우 좀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을 했죠, 상당 기간.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소위 말하는 이 부정 행위를 지속했고 저렇게 이제 공개석상에 나와서 저런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 자체가 이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맞춰지지 않은, 그러니까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따른 그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아주 조목조목 꾸짖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비판을 넘어서 정말 꾸짖었다라는 말에 걸맞는 상당히 이 최태원 회장 측의 유책 그 사유들을 조목조목 짚어주신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그 자필 편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공식화를 했던 그 시점에 노소영 관장과의 관계가 여전히 혼인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예.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김희영 씨의 이혼에 관여했냐 아니냐를 두고도 법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는 이제 본인이 이혼하라고 했다, 아이도 낳으라고 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김희영 씨의 전 남편과의 이혼에 본인이 관여한 것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예. 또 다른 재판에서는 이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씨의 이혼 소송에 내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재판부는 이 진술의 신빙성도 지금 상당 부분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지적도 곁들였다고 합니다. 자, 뭐 들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자필 편지를 통해서 이 재판부는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김 이사장 이혼 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점이 법리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판결문에 저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유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2013년도에 보낸 편지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내가 근데 이혼한 것은 아마 그 외도 상대방 이혼한 것은 2008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관여했으면 그때부터도 사귀었던 게 아니냐, 뭐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예. 아마 저것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저희가 보통 뭐 이게 이제 혼인관계 파탄 원인 제공자에게 불법행위 위자료를 내거든요. 그렇다면 통상 어떤 행위 하나하나별로 위자료가 매겨지기도 해요. 근데 이게 2008년이면 원래는 이게 소멸시효가 끝났잖아요. 예, 예. 사실은 10년이니까. 예. 네. 근데 이런 것들 다 종합해가지고 20억의 위자료를 매겼는데 사실 20억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명확치 않아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제가 경험한 위자료는 거의 1억 정도 미만이었기 때문에 보통 5천 뭐 그렇죠. 1억 미만. 뭐 예. 위혼 사건에서 보통 3천, 5천이래요. 예. 외도가 어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아주 외도가 강한 부분도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위자료가 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해당 재판장의 경우에는 2억까지 위자료 산정한 거 제가 보기도 했는데 물론 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뭐 영리행위로 인한 그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뭐 3억, 6억까지도 양형 기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본 건 그렇습니다만 20억이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봤다. 네. 그렇지만 20억을 산정하게 된 것은 장기간 동안에 아마 있었을 수 있는 그 외도 행위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소영 관장 재판 과정에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바라는 것은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이 세기 판결 또 하나 결정적인 원인은 노 관장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보관했던 메모였습니다. 메모에는 선경 300억 원이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게 이제 뭐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담보조로 줬다라는 것인데 사실 상당히 그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어음이라는 것은 어음 채권 소멸 시기가 있어요. 이게 뭐 3년, 10년 지나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담보 목적으로 줬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네. 그 이전에 어떤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마 노세용 관장 측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돈을 지급한 증빙 자료였다, 보관시킨 증빙 자료였다라는 것이 재판부에 호소를 했던 것 같고 네. 저 부분이 이제 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그 경로는 확인이 안 됐지만 네.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재벌가의 예전 소송처럼 가정주부 역할을 했던 분과 재벌가의 사람과 이혼 소송이 아니고 정경유착인데 그 정경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았던 것은 세간에 다 인정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이제 금전적 산출을 저렇게 한 것이고 그게 불법인지 위법인지 또는 적법인지 여부는 사실은 또 다른 관계에서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남아있는 재산을 산정할 때 누구 측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단순한 수치 평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부분이 실제 보관금에 대한 입증 자료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비자금도 이 재산 분할 대상이 맞냐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대법원이 항소심처럼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저는 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게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하고요. 재산 분할 중에 현재 그 최태원 회장 명의의 다른 물적 재산들은 그렇다 치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기업의 평가액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나의 지분인데 현재 그 기업을 읽었을 때 최태원 회장만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실제는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기업이 읽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전에 설사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이 들어와서 저 재산을 취득할 때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또 노세용 관장이 상당한 뭐 아트센터 역할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주식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에 온전히 포함시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납득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지분을 나눠가지고 이 정도 포함됐다라고 주식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 요거를 또 따진 후에 따졌어야 되는 것인데 기업 가치에 대한. 근데 순수하게 현재 기업 가치를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로 나눠서 거기에 노세용 관장의 퍼센테이지 35% 곱한 거 이거는 사실은 좀 납득하지가 자, 납득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지금 2심 결과가 다들 법조계에서 야 굉장한 숫자다. 위자료도 역대 최고 20억이고요. 맞습니다. 그 위자료도 상상을 약간 초월하는 금액이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도 이 비자금 부분을 어쨌든 뭐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노세용 관장 측에서는 이게 이제 그 뭐 추징금도 다 완납했고 법적인 처벌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그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자체를 불안하는 것이라서 이게 본인도 거기에 이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아마 세게 어떻게 보면은 승부수처럼 이 재산 분할의 그 증거로서 뭔가 비자금을 제시를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약간 조금 뭐 이례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으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누가 봐도 황후 특혜입니다. 4억 가까운 혈세를 들여 인도를 방문했지만 뚜렷한 외교적 성과는 단독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무슨 외교적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는 마타도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국가 대 국가의 일이죠. 김정숙이라는 어떤 개인이 인도라는 나라를 여행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영부인께서 머리 좀 식히러 간다고 치더라도 단독으로 총리가 만나주겠습니까?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기내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국가 대 국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행기 내에서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갈 때 드는 식사가 4끼라고 합니다.
갈 때 두 끼, 올 때 두 끼. 예. 네. 그럼 4끼로 30 몇 명을 계산해 보면 한 1,300~400만 원 나오는 거야. 10만 원씩 계산해 보면. 예. 통상 이게 기내식이 특별하지는 않다고 해요. 추가로 이제 김밥, 라면 등이 제공되긴 하는데 일반 우리가 먹는 기내식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렇다면 한 1,400만 원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한 4천만 원 정도를 김정숙 여사 혼자서 그걸 드셨다는 건데 그 네. 단순 계산해 보면 네. 그렇다면 4천만 원을 어떻게 먹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식사를 아주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바꿨든지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30 몇 명의 식사를. 네. 그렇다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식사를 아주 스페셜하게 바꿨든지 저는 그것도 크게 확률상 높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와인을 비싼 걸 드셨다든지 이럴 수 있죠. 그렇다면 식사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것인데 또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가능성인데 아니면은 이게 보통 저희가 그 공군 1호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소유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 대한항공이 임대해 준 겁니다, 우리에게. 임대해 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승무원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비자금이 형성될 리도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사실은 김정숙 여사가 식사를 아주 과히 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그 김혜경 여사가 초밥 사 먹은 거와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죠. 이게 뭐 한 끼 식사 1,000만 원짜리 가능하겠습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주류뿐이 없는 것인데 그 주류를 그렇게 나라 세금으로 혹시나 드셨다면 그것은 정말 국정조사감이죠. 자,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전 결제한 식사비는 원래 69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10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식비도 10배 정도 늘어났고 전체 예산 소요된 부분도 한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당초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고위급 인사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약 3천여만 원 내외의 예산이면 충분하다라고 되었던 것인데 김정숙 여사가 방문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 당시에 예비비가 주말 끼언 그 사흘 동안에 4억여 원 가까이로 그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전체 외형으로 볼 때도 근 10배 가까이가 됐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식비가 6,292만 원. 그러니까 이제 수의 계약 된 내용 가운데 연료비, 비행기 채우는 데가 6,500만 원 넘게 들어갔다는 것이고 예. 그 안에 타고 간 승객들의 식비가 6,300여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 상에는 뭐 최초의 영부인 그 공식 단독 외교다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만 이 과정 중에 과연 인도 정부가 먼저 초청을 의뢰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 측의 요청으로 인도에서 초청장을 보낸 것인지 이 여하에 따라서는 쓸데없이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10배 규모의 지출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문체부는요, 이 세부 지출 내역조차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사정을 조금 봐야겠는데요. 지금 예. 배현진 의원께서 이제 공개하신 내용이 좀 보통의 평균을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용기가 한 번 뜰 때마다 예. 한 번 이제 뭐 그 비행기를 사용할 때마다 전체에 드는 뭐 식사비라든지 아니면 뭐 운행료라든지 그런 것들 전체를 봐서 그 평균보다 더 오바했냐. 그래 만약 그거를 오바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문제 삼는 거는 사실은 과도한 이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기내식으로 뭐 6천만 원 썼다는 거는 약간은 조금 의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비용 중에 다른 비용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공식 이제 그 김정숙 여사 그 일행단 수행원이 30 몇 명이라는 것이 그 비행기 탑승 인원이 30 몇 명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공군 승무원 그리고 대한항공 승무원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그 행사가 순방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기 정비사 뭐 이런 분들까지 다 같이 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까지 식사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김정숙 여사 수행원으로 이렇게 n분의 1로 나누는 것은 또 이렇게 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내식 6천만 원, 그리고 물론 뭐 36명이 탑승한 것 치고는 여전히 액수가 크다는 지적이 이제 여당의 공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하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 이 타지말 뭐 방문, 뭐 외유성 출장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걸어서 계속해서 이 김정숙 여사의 과거 외교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치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저는 일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물타기고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기내식 비용까지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정숙 여사께서 설령 가는 동안 기내식 안 드시고 삼각김밥 드셨다고 해도 저는 그걸로도 문제를 삼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정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논란을 촉발시키기 위한 반대를 하고 계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오히려 이 기내식 비용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실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집권 2년 차인 그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였던 지난 해에 그 해외 순방 비용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은 왜 크게 지적을 안 하시는지 좀 문제를 삼고 싶은데 액수가 엄청나거든요. 원래 기존에 그 정상 외교 예산으로 편성됐던 게 윤석열 정부에서 249억 원이었는데 예비비 그러니까 순방 비용으로 53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다 썼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혈세농단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영부인의 인도 방문을 문제 삼기 이전에 현 정부의 정상 외교에 쓰인 비용부터 제대로 지적을 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항공업계에서도요. 이 전세기가 약간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6,292만 원은 좀 비상식적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기내식 내역을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행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딱 좆대만 밝히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수준을 보면 되잖아요. 이 정도 수준인데 왜 그때는 이렇게 높았냐. 특히나 대통령도 안 간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때보다 높이 식사의 품질이나 가격을 또는 다른 주류 제공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국정조사 차원에서 또는 현안질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그때 예전에 순방 갈 때요. 대통령 순방 갈 때 대통령실 모 비서관의 부인이 같이 갔다고 해서 지금 특검 발의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그 정도의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정치 공세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밝혀지고 나서 이게 문제 없다라고 했으면 정치 공세로 밝혀지는 것이고요. 문제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국정을 감사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것은 아니고 상당히 높잖아요. 너무 높잖아요. 6천만 원이라는 게 저는 회 순방 갈 때 4억 정도 들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은 말씀 주신 대로 성과가 있다 없다라는 무형의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쳐요. 그러나 기내식이 저 정도 금액이 들어갔다는 것은 왜 저렇게 편성됐는지 실제 저게 기내 식사에 지출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주류가 제공된 것인지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따져봐야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저 부분은 개헌을 했으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따져봐야 되겠다. 정치 공세에 머물지 말고 정말 국민께 이건 이렇게 우리가 여야 가리지 않고 국정을 감시합니다. 이 정도의 역할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죠. 이 기내식을 문제 삼는 거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전 청와대 관계자는 기내식 비용을 쓴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약간 이 최근에 이제 김정숙 여사 외교 행보 논란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이거는 이제 김정숙 여사는 지난 정부잖아요. 이거를 계속 문제 삼으면 삼을수록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외교 순방 관련해서 계속 이 민주당이 똑같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무슨 옷 비용 아니면은 무슨 어디 해외 가서 명품 쇼핑을 했냐 안 했냐 이 문제를 똑같이 문제 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과도하게 아까 좀 관심을 그만 갖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도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나올 때 인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만 방문한 게 아니라 인도 와가지고 어쨌든 총리 모디 총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디 총리까지 만났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돼서 수사를 하니 안 하니 한다는 게 자꾸 어떻게 보면은 외교 결례일 수도 있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서 특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3특검 얘기도 했었죠. 민주당은 어제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전현직 영부인 논란이 계속 특검으로 흐르는 분위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라는 건 인도까지 찾아가서 총리까지 압수수색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래서 앞서 여행장관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어쨌든 인도 총리를 만났고 그리고 허황우 기념공원 그 행사에 가서 김정숙 여사께서 말씀하신 게 인도 전역에 생중계가 됐고 모디 총리가 이 김정숙 여사의 방문을 굉장히 좀 좋게 보셔서 SNS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신 그 외교적인 결과물이 있고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 정부의 영부인을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것은 좀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은 좀 굉장히 많잖아요. 주가 조작 문제부터 시작
시작해서 뭐 허위 경력 기재 문제, 그다음에 그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이제 명품백을 현직 영부인이었던 시절에 받았다라는 그 영상이 또 문제가 되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만약에 정말 수사의 속도를 냈고 전담 수사팀을 통해서 소환 조사까지도 하는 그런 결의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로도 충분하다라는 여론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내에 뭐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던가 네. 아니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조치도 없었고 검찰은 아직까지도 소환 조사를 못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현주 평론가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다들 특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공직자나 혹은 공직자의 가족들에게 아주 특별한 공적 의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실상은 이것과 달리 여러 논의들이 제기가 되고 또 이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응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과거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지금 뭐 사지마을 방문뿐만 아니라 그 샤넬 자켓 논란이 있었고 이것에는 또 특히 국정원의 특활비가 전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 내사가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관이 수영 강습을 했다든지 그리고 뭐 일반 시민단체에서 김정숙 여사의 다양한 옷 그러니까 뭐 178벌 정도로 그 카운트가 됐는데 또 장신구는 약 200여 점에 이르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주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힐 점이 있다면은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국민적인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된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과 과거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이 재판 출석해서 국토부 지시나 협박 없었다고 증언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이용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뭐 들으신 것처럼 협박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재판에서 이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이 나왔는데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 법리 다툼에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는 상당히 큰 재판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허위사실 공표인데 그 공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예. 사전에. 이 얘기가 거짓말이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의 4단계 용도 상향을 하잖아요. 예. 상당히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의사였는지 아니면 정부의 압박이었는지 요거 갖고 이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해당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 2014년도에 보면 정부에서 28곳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성남시만 보낸 것이 아니고 28곳에 공공기관 이전 부지가 적게 매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요.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 공무원이 다시 국토에 물어봅니다. 이거 의무사항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다. 너네들이 알아서 판단해. 저기 판단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죠. 의무사항이 아닌 것도 알려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허위로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 예. 이미 이제 그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은 종결됐어요. 거의 종결됐고 이 부분은 이제 곧 종결되게 되면 1심 판결이 나올 텐데 1심 판결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판결 선고가 나게 되면 예. 이제 피선권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이 선거 비용을 다 보전해 줘야 돼. 400억 원입니다. 이걸 민주당이 보전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전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물론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또는 당 대표로서 또는 피선거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보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네. 여기서 1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기 위해서 유죄, 무죄는 사실 저는 결론이 낮다고 봐요. 그러나 형량, 양형이 100만 원이냐 100만 원 미만이냐 갖고 현재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상당한 그 싸움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쨌든 공문 자체가 압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서로 지금 발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자의적일 수 있죠. 어쨌든 국토부에서 이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보낸 것은 맞고, 그래서 그 국토부 공문에 의해서 성남시는 그에 따라서 행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른바 이제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공문을 보낸 거잖아요. 네. 그걸 성남시에서 자의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협박이다 아니면 그 협박의 수준이 그거는 개인적인 감정의 이제 영역이니까 이거 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 그 지금 이렇게 재판이 흘러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정적용 뭐 정치 수사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이른바 이제 뭐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아니면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거든요. 뭐 이것처럼 뭐 배임 횡령 막 약간 이런 것들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약간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지금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명백하게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대통령이 보내는 의례적인 선물이었는데요. 그런데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 난을 수령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국 대표는 거부권 남용하는 대통령의 난을 정중히 사용한다라고 밝혔고요. 박은정 의원은 나는 죄가 없다면서 잘 키워서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난으로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또 비꼬기도 했습니다. 야권 의원들의 이런 태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종의 비아냥이 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당히 총선 이후에 무리한 입법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거부권을 불가피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 이제 좀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했다라고 이제 프레임화하고 규정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거부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뭐 챌린지 형식으로 해서 너도 나도 거부하고 있다는 모습을 자랑하듯 하는 것까지를 어떻게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봐야 할까라는 점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정치권이 일반 국민들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만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여권에서는 그래도 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굳이 난을 버려야 되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이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어쨌든 의례적으로 그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난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축하를 하는 의미에서 보내는 것인데 이것까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용도로 보고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의 시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에 대한 그 야당 의원들의 행동을 뭔가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어쨌든 그만큼 우리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가,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가 사실상 최악인 거죠. 왜냐하면 영수회담 이후에 사실 분위기가 풀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뭐 대통령께서 총선 참패 이후에도 그리고 영수회담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뭔가 정말 야당이 이야기했던 국정기조의 전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게 없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말의 기대마저 대통령이 저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응축된 분노가 저런 하나의 행동으로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펼쳤던 가수 김은국 씨와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국 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아무도 모르게 깜짝으로 어제 저녁에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장소를 잡아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죠. 한동훈 위원장께서 진짜 술을 한 잔도 못 드시더만요. 콜라만 드시더만요. 콜라. 제로 콜라. 그래서 지금 건강은 어때 보이셨나요? 건강 좋아졌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러더만 저 이제 직업이 없어요. 사장님이 불쑥 들어오셔서 그분이 막 그래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살려야죠. 대한민국 살려야죠.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 그 길 구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자기는 혼대요. 뭐든지 그냥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게 자신 있는 모양이에요. 자, 들으신 것처럼 김웅국 씨는 이 한 전 위원장이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또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정직하게 진짜 나라를 위해 또 국민을 위해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결심이 서면 꼭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향후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둔 그런 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뭐 정치 행보인데 어떤 정치 행보인지 이제 본인이 아직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를 통해서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또는 지방선거를 패싱하고 대선을 바로 나갈지 또는 보궐선거에 나갈지 아니면 당 대표를 패싱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본인은 이제 계산하겠죠. 네. 어떤 것이 본인이 최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그것과 관련된 말들을 듣고 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렇게 지금 김웅국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훈 차원입니다. 선거 때 도와줬기 때문에 이전에 한번 곧 만나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 지키는 차원 플러스 선거 때 도와준 분들의 섭섭함을 달래주고 그다음에 이제 민심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 시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나 당원적 비판이 비전을 좀 줘라라는 의미가 좀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것 이상의 비전을 주고 있지 않다.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 이외에 어떤 비전을 통해서 당원들께 앞으로 희망찬 국민의 힘을 줄 것인지 또는 국민께 어떤 희망찬 대한민국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과정이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셨는데 어쨌든 한 전 위원장이 김웅국 씨에 따르면 이런 이제 본인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구상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래서 김웅국 씨와 저녁 식사를 한 자리에서 이제 전원 형식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점을 통해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상당히 예단의 차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서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실 그 방송 연예계에 저도 종사한 적이 있는 유경험자로서 사실상 이런 정치 행보를 연예인들이 한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파장까지를 고려해서 그것을 감안하고 이제 본인이 정치 행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세 지원 활동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 차원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누구 하나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섭섭함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 선거의 총 책임자로서 그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좀 느끼고 또 약속을 지키는 이런 차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를 기반으로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은 상당히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다시피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